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철학 특강에 이어서 생활지도 및 상담을 이제 오늘 할 건데,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생활지도 및 상담을 쭉 볼 건데, 이것도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엄청 많은 이론들이 들어있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인데, 이제 어떤 부분을 무시해도 좋고, 어떤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되는지 강약을 조절해서 오늘 여기 안에 이 영상에 한 3개 정도의 영상에 생활지도 및 상담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언제 나왔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책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요. 핑크예요. 우리 생활지도 및 상담이. 그래서 2014년 상에 나온 게 끝입니다. 그죠? 근데 2014년이 아주 오래됐는데 이 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2개 있잖아요. 기출 중에서. 그래서 2014 상이 있고 2015 상이 있는데 얘는 추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육학 논술이다. 선생님들 전 과목이 같이 치르는 그 11월 그때 있는 그게 아니라 교사 좀 수급이 필요해서 좀 더 교사를 추가적으로 뽑을 때 나온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지도가 나온 게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중요도가 적은데 그것마저도 이제 추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추시에서 생활지도 및 상담이 무려 3문단이나 차지하고 있고 그 옆에 교육과정, 교육행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이 전문 상담교사를 뽑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교과 선생님들 아니면 비교과 선생님들을 뽑는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왜 그럴까? 이 교육학이라는 게 이제 꽈락을 위한 그런 시험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변별을 줘야 되는데 이제 상담 영역이 나오면 우리 상담 선생님들도 이 시험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영역에만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를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상담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문적인 문제가 있거나 체계적으로 살펴볼 일이 있으면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담사한테 연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재에도 나오거든요. 사실상 교사가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 맞다. 그래서 중요도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선생님과 제가 지금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구경 오지 않는 관광지의 저기 변두리에 간판 없는 그런 음식점에 앉아있는 지금 그런 영역이다, 이 영역이. 근데 이제 오늘 잘 봐주시면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서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고문에서 안 빼주니까. 그래서 이제 안심보험, 그래서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조금 빨리 들어도 배속을 빨리 들어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느리진 않는데 뭐 한 1.5배속 정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부분만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 사철학 생활지도와 상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인강을 내가 한 번 더 듣고 싶다. 직강을 들었는데 인강 또 듣고 싶다. 그럼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또 회원가입을 또 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책 교재 요즘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답변은 다 못 해드렸는데 이제 그 홈페이지에 지금 이 책하고 이 책 2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케어반인데 1월부터 5월까지 올케어반인데 이 2개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2개 다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로 이 책은 이제 6월 달부터 사용하는 책이에요. 6월 달부터 기출 중심으로 수능 기출 찾기 할 때 나와 있는 거고 18점 이상 받은 적이 있다. 나는 교육학을 고득점 한 적이 있다는 거고 글 틀이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걸 굳이 안 사셔도 수업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고요. 초수라든지 아니면 고득점 못 받아봤다 하는 분들은 6월 달에 생각하셔서 그때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케어반에서 안 쓰고 올케어반에서는 이 책, 그래서 마이너 책이 이제 상담, 사철학 이렇게 사용하고요. 나중에 교육 사회, 총론 이렇게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가 나와요. 그래서 메이저가 지금 편집 과정 중에 있는데 새로 그거는 사지 않으면 강의 듣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단 두껍지만 얘 2개를 합쳤을 때 메이저랑 마이너 합쳤을 때 원래 있던 한 권보다 얇아질 거예요. 얇아지는 게 제 항상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은 그림이 많고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만 구입하셔도 원래 있던 거로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등록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개별적으로 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1월 22일까지는 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게 목표인데 아직 연락을 못 받고 영상을 먼저 보시는 인강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연락을 가긴 가는데 혹시 답답하다거나 나는 먼저 상담을 해야겠다. 그럼 먼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죠. 먼저 오신 분들 답해드리고 그래서 통상 한
운이 좋으면 실시간으로도 되지만 1, 2일 안에는 답변을 드리니까 뭐든지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윌비스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분도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강의 내용은 제가 담당하지만 뭐 언제 동영상이 업로드 된다든지 교재가 언제 도착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만 잘해요. 딴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윌비스에서 수강 신청하신 분은 윌비스에 1대1 상담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쪽에서 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1대1 상담 코너를 활용하시면 직원분들이 잘 답변해 주십니다. 저도 가끔 이제 회사 대표 전화로 양쪽 회사에 전화할 일이 있는데 전화를 잘 받고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케어반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생활지도라는 내용이 있고 학교 상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막 우리가 상담을 전공하려고 지금 이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도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해요. 학교의 눈에서 보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막 그걸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각계 전투로 하나 내용을 이해하시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지도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 생활지도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비행이론입니다. 그래서 비행이론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면접을 할 때도 비행이론, 청소년 비행에 관한 내용은 제법 많이 물어봐요. 이제 비행이 나타나면 그게 또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최근 학교폭력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이론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 비행이론 빼고는 크게 막 딱 얘를 어떻게 씹어먹게 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중에 보셨을 때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활지도를 한다. 교사가 하는 일, 교사로서 하는 일은 학교에 갔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예요? 수업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고 학습지도를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교감 선생님이 주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생활지도를 해라. 그래서 학생들을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고 잘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해서 크게 보시면 학습지도와 그러니까 생활지도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이 잘 하셔야죠. 만약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말고 뭐 공문을 처리한다든지 교사로서의 업무가 있겠죠. 내 담당 업무.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학생들만 잘 가르치고 내 애들만 잘 관리하고 일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미움받는 사람. 또 그런 반면 공문 처리는 막 맨날 해. 아침에 들어가 보고 저녁에 들어가 보고 점심에 들어가 보고 잘하면서 학생 지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어떤 것도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생과 관련해서는 학습 지도, 그 다음에 생활 지도, 업무 이렇게 세 가지가 선생님이 잘 하셔야 될 일인데 그중에 이제 생활지도에 관한 기본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수용의 원리인데 학생이 일단 받아들여줘야 되겠죠. 소중히 여겨주고요.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저스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특강 때 나온 내용인데 인간 중심하면 로저스가 항상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경을 해준다. 얘가 어떤 애든 어떤 말을 하든 그 집안에선 굉장히 소중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리는 조력의 과정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결국에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하도록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답이 이거야. 선생님 스마트폰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지금 공부가 안 돼요. 스마트폰 안 하면 되잖아. 나한테 내면 되잖아. 와이파이? 그거 끊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다 먹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끄떡끄떡하고 알아듣겠네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지금. 세 번째는 적응의 원리인데 적응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게 돼요. 학생의 생활 적응이다. 그러니까 적응을 잘하는 아이가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아이인 거죠. 그럼 반대말은 부적응이 있겠죠. 그래서 부적응을 많이 물어봐요. 부적응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부적응의 원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담 이론으로 나뉘는 거고 적응을 잘 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요. 나중에 그 총론을 보시면 학교급간 올라가잖아요. 진로 연계 교육을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적응이거든요. 그 단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적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적응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어떤 단어 때문에 별표를 쳐놨을까요?
레포, 라포죠. 레포라고 하셔도 좋고 뭐 라포라고 하셔도 좋은데 상담이거나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으로서 학생에게 이제 인간다운 참다운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얘기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교사든지 뭐 담임교사든지 어떤 교사든지 간에 우리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학생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과적인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얘기를 하지 않겠죠, 뭐든. 그래서 여기서는 라포라는 단어가 중요하구나 라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5번의 자아실현의 원리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애들을 잘 도와줘서 애들이 그 교육사철학에서 배웠던 그 내 안에 있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꺼낼 수 있도록 10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10가지를 다 꺼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울 거는 없다. 레포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지도 실천할 때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교사가 생활지도를 실천할 때는 학생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 짐작에 야 너는 좀 인상이 어두운 것 같아. 너 1학년 때 공부 못했지.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학성의 원리로 구체적인 자료의 기초를 두고 출발해야 되죠. 선생님이 너의 성적을 보니까 성적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 라든지 뭔가 객관적인 걸 놓고 봐야지. 점쟁이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학성의 원리가 나오고요. 적극성의 원리라는 거는요. 치료나 교정은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예방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협동성의 원리는 생활지도를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학부모랑 연계가 잘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그 다음에 가정, 요즘은 또 뭘 또 얘기하게요? 지역사회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계가 잘 돼야 돼서요. 가정이랑 학교랑 지역사회만 연계를 잘 머릿속에 있으면 면접에서 그냥 먹고 가는 점수들이 많습니다. 뭔가 해결 방안, 실천 방안을 물어보는데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막 얘기를 해.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제가 어제 시뮬레이션 했다 그랬잖아요. 직각 선생님들. 거기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럼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랑 연계하여, 지역에 있는 뭐 상담센터랑 연계하여.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이 요즘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지역사회, 또 나만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교직원이 각자 협력을 잘해야겠죠. 담임교사로서 학생이 잘 가르치려면 그 학생이 교과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균등의 원리는 부적응한 학생, 우리 학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그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런 건 진짜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학생을 골고루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학생인데 여기는 심지어 퇴학생이나 졸업생도 우리 학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요. 그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볼 때 다시 학교 와가지고 원서도 내고 6월 모의고사 볼 때 또 오기도 하잖아요. 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5번은 전인적인 원리로 생활 영역의 일부분, 뭐 시간 관리, 스트레스, 게임 이런 것만 톡톡 집어서 한 주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 좋은 얘기죠. 6번의 계속성의 원리는 한 번에 내가 생활지도 했어. 그럼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사했어요. 생활지도 하기 전에. 생활지도 했어요. 그랬더니 선택 과목을 좀 바꿔야지 대학을 잘 갈 것 같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인데. 그런 걸 선생님들이 찝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너는 지금 이거 선택 과목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진로를 부모님이 원한다고 해서 네가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지켜볼 때 너는 이것도 잘할 것 같아. 그럼 걔를 원래 자리, 걔에게 올바른 자리로 보내주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여의도에서 하는 정치 아니고 그래서 바른 자리로 보내주는 정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상담이 끝났지만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추수지도, AS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추수지도까지 해줘야 된다. 어려운 거는 없다. 요거는 면접의 포인트다. 그죠? 협동성의 원리.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과정. 어떤 순서로, 이거는 사실은 순서예요, 순서. 생활지도를 하는 순서인데 과정이라고 하니까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좀 다 헷갈리는데 사실은 순서에 가깝다.
처음에 조사를 하겠죠. 이 학생하고 생활지도 하기 전에 뭐 기초적인 자료도 수집하고요. 그 학기 초에 나눠줘서 뭐 너가 원하는 꿈, 뭐 너의 고민 막 이런 거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모아서 조사를 하는 거지. 이 학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체계적인 자료가 있죠, 우리한테는. 뭘 보면 돼요? 네이스를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이스를 들어가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쫙 이 아이가 이제 해온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조사해 보겠죠.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인데 전과를 기록한다. 전과를 봐야 된다. 이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런 변화를 있는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쫙 모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앉혀놓고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에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영역, 생활지도의 영역에 꽂힌 거죠. 결국에 모여 앉아서 얘기하는 게 꽃이야. 제일 중요한 중액적인 활동이다 나와 있고요. 정치 활동, 이제 맞지 않는 부분, 뭐 학과를 선택한다든지 진로를 선택하는 거 맞는 자리로 보내주고 추수 활동 계속 해보는 거죠. 어머니 제가 학교 어제 지난주에 뭐 누구랑 상담했는데 요즘 어때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고 팔로우업이죠.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위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서는 몇 쪽인가 한번 볼까요? 저도. 교재에서는 69쪽까지 왔네요. 그래서 위 프로젝트라는 것도 상담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학교에 가보시면 이게 뭐 1학년 연구실, 2학년 연구실, 중학교에 이렇게 연구실이 있고 옆에 가보면 위 이렇게 막 써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위 클래스가 있어요. 옛날에 상담실이에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상담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상담실 있었어요? 저는 상담실이 있었는데 주로 혼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누가 상담실에 갔다 그럼 걔가 사고를 쳤나 봐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 상담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없어져서 애들도 알아요. 상담이 좋은 거다. 상담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상담실을 위클래스라고 부르고요. 학교에서 다루기에 좀 예민한 사안이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상담 교사가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위센터라고 불러서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하면 카드를 하나 적어요. 저도 적어봤네. 그럼 뭐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가정에선 이런 걸 바라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럼 학생들은 그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자기의 문제를 숨기거나 하고 가지만 이미 공문은 주고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는 공문은 주고받았고 또 상담실에서도 얘가 가고 나면 다 보고를 해요. 1회차 때 상담 때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근데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요즘 처음엔 싫어했다가 요즘은 좋아해요. 상담 비싸거든요. 50분 받는데 막 9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통해서 위센터 이렇게 가면은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좋은 혜택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답변할 게 정말 없을 때 지역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위 클래스를 활용하여 위센터와 연계하여 하겠습니다. 이러면 감점 없는 답안이죠. 아주 멋진 답안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알고 계시면 끝까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지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중간중간 연계하는 내용이라든지 라포 형성, 그 정도는 계속 보실 거예요. 다른 거는 잘 안 봐도요. 그래서 위 소개해보는 게 있는데 위가 원래 WE가 아니라 WEE거든요. WEE. 처음에는 우리들의 교육, 위 에듀케이션인데 교육과 관련된 건데 이모션, 감정을 다루는 거잖아요. 감성을. 그래서 에듀케이션의 E, 감성의 E 이렇게 해서 WE가 됐다. 그 정도 보시면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비행은 들어가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행이 왜 중요하냐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서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비행을 많이 일으키는 나이죠. 그러기도 하고 또 사회학이랑 연계해가지고요. 사회학인지 상담인지 모르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이론은 나온다면 비행 이론이 나오겠지 하는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먼저 크게 보자는 거죠. 청소년들의 비행이 뭐냐, 비행. 비행은 날아다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안일피, 그러니까 아닌 행동을 하는 거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비행이라고 한다. 그럼 비행이 왜 일어날까요? 원인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뇌 기능이 이상하거나 호르몬이 이상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전두엽에 뭐 이상이 있다든지 할 수도 있지. 그런 걸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비행의 원인을 보는 거고요. 의사가 봤을 때 뭐 MRI도 문제 없고 뇌 사진을 찍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비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이지 않은 경우에 심리적인 엑스레이나 MRI에 나오지 않는 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저희 반 애 중에 하나가 그 아기가 3학년을 담임했었는데 좌뇌랑 우뇌가 좀 벌어진 상태로 태어났대요. 그러다가 이제 크면서 좌뇌랑 우뇌가 조금씩 붙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저는 몰랐는데 가르치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가끔은 잘 돼요. 가끔은 잘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 어떤 때는 이게 전류가 잘 통해, 어떤 때는 안 통해. 그런 거 교사들이 느끼거든요. 어머니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생물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는 교육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중요도가 없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큰 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큰 틀 때문에 생겨요. 거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딴딴딴 세 가지가 나오고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미시적인 측면, 그 큰 틀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비행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1, 2, 3, 4,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사회적인 큰 틀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교육의 힘으로. 그런데 상호작용하는 거는 교사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거시이론 먼저 볼게요. 얘는 사회 때문이야. 교사 탓은 아니야. 사회의 큰 틀 때문이야. 이런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아노미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아노미 이론을 쉽게 한마디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누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죠.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회에는 다시 태어나야지.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는요,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회 해체가 일어났는데 우리 사회의 규칙 자체가 붕괴가 됐어요. 그것을 아노미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아노미가 발생하여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행이 일어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회에 제가 집은 못 살 것 같아. 내가 100살까지 살아도 서울에 집은 못 사겠구나.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집을 훔치거나,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옛날에. 집을 훔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살고. 그런 거 무섭지 않으세요? 낮에 선생님 노량진 공부하러 외출했는데 침대 밑에 누가 막 들어와 살아. 그 사람은 낮에 살고 난 밤에 살아. 이런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게 왜 생겼을까? 열심히 살아도 집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그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본 겁니다. 머트는 비슷해요. 사회 구조가 특정 사람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규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현재 사회 구조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도저히 차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차를 훔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노미 이론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사가 터치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이제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인데요. 코헨. 나는 나쁜 행동을 배울 기회가 더 많았다. 사회 구조적으로 상위권은 상위층은 상위층끼리, 하위층은 하위층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 구조상 하위층은 비행과 관련된 비합법적인 수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더 많았다라고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가치가 중산층 기준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배 가치 자체가 하류 계층의 애들에게는 불리하다. 하류 계층 청소년들의 하위 문화는 지배 문화에 대응하는 대응적인 성격의 문화다. 넘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이 사회 구조적으로 더 비행을 배울 기회가 많았다. 그렇게 설명되는 내용이 비행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그 대치동 엄마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담배를 아이들이 못 핀대. 담배를. 근데 저기 어떤 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대요. 같은 서울인데. 왜 그러냐. 그 대치동 이렇게 학원가 있는 데서 담배를 피면 그 지나가던 엄마들이 사진을 막 찍는데. 그래가지고 맘카페에다가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얼굴을 모자이크 한 다음에 자 지금 흰 운동화 입고요. 위에 그 나이키 뭐 입고요. 무슨 가방 맨 엄마 빨리 보세요. 누구 애가 담배 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막 단속이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고 교복을 입고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없는 거지 온 동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쟤도 담배 피고 쟤도 담배 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회 구조 때문에 일어났다고 큰 틀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갈등 이론인데 똑같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봅시다. 그 대치동, 죄송해요. 대치동 사는 분이 있으면. 대치동에서 내가 담배를 피다 이렇게 해서 걸렸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와서 경찰서에 가서 이 아이가 원래 잘하는 애인데요. 뭐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요. 약을 제가 쬐끄만 걸 먹였더니요. 오늘만 그랬는데요. 내일은 안 그럴 거예요. 막 경찰서에 싹싹 빌고 바로 이제 막 집에 데려가겠죠. 근데 이제 저기 다른 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갔는데 그 엄마 아빠 일하느라고 바빠. 뭐 아무도 안 데려오고 아유 뭐 애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이러다 보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으로 비행이 똑같이 발생했을 때 지배계급의 범죄는 잘 숨겨지고 돈과 힘이 있으니까 노동계급의 범죄는 낙인이 되기 때문에 비행 이론이 일어난다. 이건 갈등 이론의 측면이고 지금까지 했던 아노미, 비행 하위 문화 이론, 갈등 이론 이 세 가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행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들으면 쉽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이게 거시 같기도 하고 미시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시적인 거를 먼저 보시면 돼요. 미시적인 게 더 중요해서요. 교사가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시적인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죠. 요거 이제 기출된 적이 있는데 뭐 사회 통제 이론으로 딱 써라 이런 말은 없었지만 사회 통제 이론에서 2014년 우리 아까 봤던 기출 그거예요. 사회 통제 이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를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생겼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나를 말려줬으면 나랑 유대감이 있었으면 안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사회 통제 이론에서 통제가 나를 통제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 친구한테. 그래서 비행을 통제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돼서 발생했다. 이 유대라는 거는 뭐 우리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애착 있죠. 누구랑 애착이 있다든지 뭐 부모가 아니면 조부모, 뭐 조부모가 아니면 보육원에서 돌봐주는 누구라도 애착이 있었으면 안 할 텐데 애착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자기가 뭐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목표가 없어서 열심히 참여하는 게 없어서 내가 신념이 없어서 약화되는 게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교사가 뭘 해줘야 돼요? 그쵸?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애들이 믿어야 돼요. 부모 없고 조부모 없어도 우리 선생님만큼은 내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해할 거야. 그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 유대가 약해서 비행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문을 잘 봤을 때 유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잡아주는 끈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이 부모나 교사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거나 사회의 규범이 약해서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대감을 형성해서 비행을 예방하도록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뭐 저희 동네에 저희 집에서 한 300m 떨어진 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아요. 저희는 50%는 거의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 아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 근데 그 학교가 되게 학군도 괜찮고 막 관심도 많고 일명 치맛바람이 세다는 그런 학교인데 6학년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가출해가지고 안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혼을 했다. 일단 부모가 이혼을 한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누가 키울지에 대해서 서로 키운다고 싸워야 되는데 이 집은 서로 안 키운다고 이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다 겪었어. 유대감을 잃었죠. 그죠?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빠가 키우게 됐어. 근데 아빠는 회사 갔어. 아이는 가출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왜 나한테 전화하시냐? 나는 친권도 없고 양육권도 없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출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래서 상담을 하러 앉혀놓으면은 너 학교에 되게 열심히 와야 되지 않니? 그러면은 내가 왜요? 이러면 애가 건강한 거예요. 아직 싸울 힘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게 말이에요. 학교 다녀야 되지 않겠니? 그러게 말이에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대. 그냥 다 자기가 수긍하는 거야. 자기 잘못한 것도 알겠고. 그럼 집에 들어와야지. 네, 알겠어요. 이제 그러고 내일 안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럴까? 유대감의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이미 이제 유대를 잃어서 좀 어렵다. 벌써 6학년인데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중화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중화 이론은 자기의 사회통제 무력화, 내가 잘못이 없다고 남 탓하는 내용이거든요. 내 행동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 기술이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 중화는 이렇게 중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른 걸 넣어가지고 내 죄가 약하게 타버리는 거를 중화 기술이라고 해서 죄의식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 기술에는 다양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책임, 가해, 피해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의 탓으로 돌림, 대의 명분의 호소가 중화 기술에 아주 화려하게 나와 있는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들어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 책임의 부정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친구 탓. 친구 탓이야. 나는 책임이 없어. 두 번째는 가해의 부정. 어떤 애가 막 맞았는데 걔가 맞았으면 뭐 전치이주야. 그럼 걔 심각한데? 뭐 이게 뭐 별거 아니야. 며칠 자면 없어져.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게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3번에 피해자의 부정. 그래서 피해자 걔는 원래 나쁜 애야. 맞아도 싼 애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은 비난자의 비난. 그래서 A랑 B랑 싸우고 있었는데 C가 와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럼 이제 B가 C를 탁 째려보면서 그런 넌 다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난자의 비난. 대의 명분의 호소. 내가 A를 때린 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반 전체. A가 우리 반한테 그동안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 학급을 위한 그 대의 명분에 호소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다 자기의 죄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중화기술. 학교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안 보시면 좋지. 안 보시면 좋지만 있어요. 있어. 3번 차별접촉 이론입니다. 이것도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비행이 친밀한 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학습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자기 친한 집단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모방했다는 거죠. 친구들이 선배들이 하니까 따라하다가 배웠지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모셔보면은 1번, 2번, 3번 중에 뭐를 많이 하겠어요? 엄마는 사회통제 이론 내가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중화 이론 이거라고 하겠지. 이거 배웠다. 친구가 먼저 그랬는데 배웠다. 이런 거 많이 이제 어머니들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비행은 안 그런 엄마도 있어. 친밀한 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학습한 결과이다. 모든 계층의 청소년들이 일탈 집단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자주 접하게 되면서 이제 배우게 된다. 이렇게 뭔가 일이 생기면 이사를 가거든요. 그럼 이사를 가도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되겠죠. 제주도로 가고 그러죠. 그럼 제주도에서 요즘 애들이 뭐 얼굴로 만나나요? 다 핸드폰으로 만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행 이론 중에 미시 이론에 속하게 되어 낙인 이론, 요거 별표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중요한데요. 조금 잘못을 했는데 막 혼난 거야. 약간의 억울함도 있었겠죠. 막 혼났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들었죠? 쟤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럼 다시는 걔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비행을 반복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낙인이 이거 요즘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문구점에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편지봉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찍는 거. 그게 낙인이죠. 그러든 안 그러든 어차피 나를 니네들이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렇게 살게. 응? 그거죠. 그래서 우연히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비행으로 규정돼가지고 낙인을 찍게 되면 일단 낙인이 찍히면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되더라. 그래서 본래 정상적인 사람도 주변의 잘못된 인식으로 실제로도 일탈자가 될 수가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추측, 정교화, 고정화인데요. 좋은 건 아닌데 우리 반에서 정말 어려운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지도를 했는데 중2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민이 되는 거지. 우리 반에서 얘가 진짜 왕건인데 제일 힘든 애인데 그 다음 담임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를 하자니 낙인을 찍는 것 같고 얘기를 안 하자니 그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으면 조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고민이 되는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전화가 와. 걔 어때? 이제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할까? 애 편에서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그게 추측을 해. 교사가 딱 처음 보고 제가 올해 내 사랑을 다 쑥쑥 먹고 자랄 것 같다. 첫인상을 딱 느꼈어. 근데 걔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정교화. 첫인상이랑 실제랑 같은지 확인을 했는데 맞아. 뭔가 사고를 하나 쳤어. 그럼 고정화 해가지고 이 낙인은 이런 과정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 이론은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사점. 공정하게 지도를 해야 되겠죠. 정말 그랬는지. 그러니까 중3 때 내가 담임인데 중3 때 어떤 일을 저질렀으면 그 일만 봐야지 걔를 가지고 너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랬다며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랬다며 유치원 때도 이랬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교사의 공정한 지도, 편애 이런 거 편애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시사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 이론에 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시 이론 4가지는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꺼낼 수 있고 뭐뭐뭐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꼭 사회통제 이론이라는 말은 몰라도 돼요. 요즘 교육학이. 그래서 미시 이론 중에 한 가지를 써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내 말로 쓰면 돼. 낙인이 찍혀서요. 이러해서 주저리 쓰면 다 답이 되니까 이 4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시면 되고 명칭을 막 구체적으로 외우려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볼게요. 기출 문제인데 2014년 그 문제예요. 추가 시험 그 문제예요. A고등학교 최교사가 작성한 성찰일지 일부인데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철수의 학교 부적응 나왔죠. 부적응.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2가지만 선택해서 설명해라. 그러니까 철수가 뭔가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나 봐요. 그 이론의 원인을 비행 이론에서 2가지로 설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철수가 무엇을 하냐? 철수가 우리 반 애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그럼 잘 지내지 못하는 건 비행이 아니에요? 아니죠. 잘 안 지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비행이 아니야. 비행을 찾아야 돼. 철수와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학급 회장을 불러서 이야기해보니 그렇지 않아도 철수가 요즘 거칠어 보이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 학급 회장도 걱정을 하던 중이라고 했다. 이거 비행이 아니죠. 그런데다 철수가 반 아이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철수를 문제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철수가 더욱더 아이들과 멀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한다. 오늘도 아이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갑자기 여기부터 이제 비행이 나오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는 교실에서 나가버렸다고 한다. 이건 이제 비행이에요. 그럼 얘가 한 비행은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교실에서 나가버렸다고 한다. 뭐 학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경력이 있으면 놀라지도 않아. 오늘도 일이 일어났구나. 이 일을 해결해야 내가 퇴근을 하겠구나. 그죠? 가끔씩 있어요. 그럼 이 일에 대한 원인을 우린 찾아야 돼요. 자, 그 앞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울려 다니는 모습. 어울려 다니면서 얘가 이 비행을 배웠을까? 2번째는? 그치. 문제야 그랬다는 거죠. 애들이 철수를 문제야 했어요. 뭘 했어요? 낙인을 찍었어요. 그 2가지 요거를 찾아내서 써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쓴 것이 이제 이런 거는 여기 들어있어요. 나중에 처음에 개념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개념을 알 때는 이제 기출을 봐도 잘 안 풀려요. 근데 다 하고 나시면 6월 달에 가면은 풀려요. 기출이 좀 풀려요. 그럼 이걸로 봐도 되고 제가 카페에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카페 자료로 보셔도 돼요. 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옳지 못한 행동을 의미한다. 철수의 행동은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차별 접촉 이론에서는 비행을 친밀한 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학습한 결과라고 보고 배웠다. 이에 따르면 철수애가 행동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몰려다닌 것을 부적응 행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낙인 이론에서는 주변의 잘못된 인식으로 비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여기는데 아이들이 철수를 문제하라고 말하는 행동이 이제 부적응의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설명하라고 했죠. 어떤 이론을 써라 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옛날 문제지만 이게 없어도 차별 접촉 이론이나 낙인 이론이 없어도 선생님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내면 점수를 받는다. 그죠? 근데 알면서 못 쓴다. 왜냐면 못 쓰시는 분은 어울려 다니는 거 여기 있잖아요. 문제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를 가져다 쓰는데 점수를 어떻게 받아요? 이거는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떤 게 점수가 되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딱히 정확하게 명칭을 묻는 게 요즘 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잘 보시면 되고 초수 선생님들 보시면 되게 재미없게 문장이 짧게 끊어져 있어요. 문장이 짧을수록 실수가 없다. 우리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도 짧게 써서 실수가 없어야지 감점을 줄일 수가 있어서 이런 글쓰기들을 이제 1월 중순부터 계속 연습하게 되실 거예요. 하다 보면 됩니다. 안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진로 이론을 들어가 볼게요. 진로 이론을 보면요. 저도 같이 볼게요. 72쪽에 진로 이론입니다. 진로 교육, 이제 꿈을 찾아주는 내용인데 요즘 진로 이론을 진로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는 그 시도에 진로 교육이 꼭 들어가요.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고 평생 교육의 한 부분이다. 선생님들 교사 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교사가 된 다음에 뭐가 될지 몰라요.
선생님들은 꿈나무. 저도 교사가 됐을 때 이러고 있을지 몰랐어요. 학원에서. 또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 우리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그래서 평생교육의 한 부분이다. 교사가 된 다음에 뭐 대학원을 가실 수도 있고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장학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많아. 그래서 진로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부분인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는데 고교학점제 자체가 진로교육을 많이 신경 쓴 개념이죠. 컨셉이죠. 진로교육 자체는 중요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인식하고 중학교 때는 탐색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진로에 따라서 내가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잡혀져 있다. 구조적인 이론과 여기서는 쭉 보시면 구조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뒤에 보시면 발달론적 이론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구조적인 이론은 처음에 개인의 심리적인 내 몸 안에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 중에 특별히 성격과 직업의 특성에 관련이 깊거나 나와 연결 구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어떤 진로를 하면 좋겠다. 학생 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조상 이런 직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게 구조 이론이고요. 뒤로 넘겨보시면요. 여기 76쪽의 발달론적 이론을 보면 그거 자체보다는 진로 선택이나 진로 발달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에 집중한 게 발달적 이론이고요. 앞부분은 이런 사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 이런 직업. 그런 컨셉은 구조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딱히 구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하나 이해하면 돼요. 쉽게 설명한 예가 그거죠. 너는 춤 잘 추니까 연예인을 하면 잘하겠다. 아주 심플해. 근데 춤을 잘 춘다고 다 연예인을 해요? 되게 다를 수가 있죠. 응? 춤을 잘 추는데 얼굴 못생기면 할 수도 있죠. 그죠? 춤을 잘 추는데 노래를 못하면 춤을 잘 추는데 춤추는 걸 싫어하면 춤을 잘 추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춤을 보여주는 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이 있어. 춤을 잘 춘다고 해서 연예인이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다양한 연예인들이 있듯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이론인데 그중에 1번이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파슨스. 그래서 개인의 이해, 직업 세계의 이해, 개인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하려는 자신을 알고 춤을 잘 춘다. 직업 세계에 의해 연예인은 춤을 잘 춰야 된다. 자기 개인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딱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직업 특성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 그럼 그 진로를 분석해. 종합, 진단, 예측, 상담. 너는 이걸 하면 좋겠네? 예측하고 상담하고 추수 지도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흘러간다. 특성 요인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직업 선택 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거죠. 상담, 근데 키가 커. 우리 반에 키가 큰 애가 있어. 그래서 얘가 키가 크니까 배구는 네트가 높고 키가 크면 배구가 유리하니까 너는 배구를 해.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되냐고. 안 될 수도 있지. 응? 배구를 하기에 체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뭘 어쩌자 하는 지침이 없고 이 이론의 개인 특성 발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이것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그런 설명은 없어.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3가지 요인을 일단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 적성이나 능력이나 흥미, 학력.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해하는 거랑 그 일, 배구 선수. 그럼 그 배구 선수의 자격 요건, 장단점, 보수 전망. 나, 일, 그다음에 나와 일을 2가지를 판단해서 알아본다. 근데 한계점은 있다. 중요하지는 않다. 2번째는 욕구 이론인데요. 아까 개인이 가진 적성, 능력, 흥미, 환경에 초점을 뒀다면 욕구 이론에서는 개인의 나의 옛날 양육 방식에 기인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직업 선택은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 욕구 차이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기인한다. 그래서 보시면 인성적인 요인이 직업 선택의 주요 변인이다. 만약에 제가 따뜻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아. 그럼 인간지향적인 직업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가운 부모님을 만났어. 그러면 비인간지향적인 직업을 선택할 거야. 이상하다, 그죠? 갸우뚱거린다. 그럼 우리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사회에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교사는 다 따뜻한 부모를 만났을까? 아니지.
응? 그러니까 그 이론의 문제점도 생기겠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직업 지향성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있지만 실증적인 근거의 결여. 어떤 사람은 교사하다가 뭐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기술자하다가 교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검증이 어렵다. 진로 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의 부재.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양육 방식을 바꿔요? 부모의 양육 방식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진로 상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중요도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정서 집중형. 자녀에 대해서 애착을 하는 그런 너무 애착. 금지 오겹이라고 하나요? 걸으면 넘어질라 막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자녀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고 회피형. 자녀를 방임하거나 거부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걸 딱 나눠가지고 위에는 인간지향적인 성격이다. 밑에는 비인간적인 성격인데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이런 예능직은 다 인간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구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별이 있다는 거죠. 홀란드는 학교에서 다 해요. 애들이 다 해. 중학교에서 요즘 이거 홀란드 성격 이론 안 해가지고 오는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도 홀란드 검사지를 손으로 나눠주거나 결과지를 다시 뭐 수합하거나 그러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별표를 쳤습니다.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성격 유형이라는 걸 제가 썼는데요. 성격 유형. 홀란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혈액형이 아니라 성격 유형이다. 성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저는 성격이 일할 때는 되게 급해요. 일할 때는 급해. 그래서 이거 한 일을 오늘 이걸 해야 돼. 그럼 이거 일을 다 해야 자요.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눈이 떠져. 5시에 못한 일이 있으면. 일은 되게 빠른데 운전은 엄청 느긋하게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신기해요. 그래서 끼어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끼어들어. 다 들어와. 운전 느긋하게. 그러면서 왜 네 일은 그런 식으로 막 하냐. 그래. 사람 성격이라는 걸 규정할 수 있나요? 규정할 수가 없죠. 그 성격이 정말 많은데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성격이 있는데 그거를 크게 유형, 비슷하게 유형 나누자는 거죠. 혈액형도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뭐 B도 있고 BO도 있고. 근데 그걸 B형 이렇게 부르듯이 성격을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직업 환경을 분류한 거죠. 그래서 6개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개인의 성격 유형과 직업 환경의 패턴을 알면 직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애들이 궁금하잖아요.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궁금하니까 이런 것도 보여줘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변해요. 성격도 변하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성격 유형이 너가 이러니까 이런 직업도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홀란드라는 사람 이름. 그다음에 뭘로 구분을 해요? 성격 유형. 쉽게 생각하면 혈액형이 아니라 성격 유형이다. 성격이라고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나중에. 근데 성격이 아니야. 성격 유형. 어떤 형, 타입. 그래서 6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 직업적 성격 유형은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는데 이런 성격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이다. 리얼리스틱. 기술자가 나왔어요. 보시면 기술자. 실제적으로 잘 만지고 잘 고치고 그죠. 특징은 단순한 거 잘하고 대인관계 능력은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계 잘 고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혼자 라디오 같은 거 옛날에 막 가져가서 뜯어보고 막 조립하고 막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하고 뚝딱뚝딱 그런 사람 말하고요. 탐구형은 과학자.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도력은 부족해. 세 번째는 예술형. 상상력이나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힘들어해. 사무직은 안 돼. 사회형. 이해심.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이해심, 봉사심이 많아가지고요. 교육자나 사회복지, 우리 교사 직업에 해당돼요. 근데 기계적인 능력은 낮아. 인정해요, 저는. 저는 기계적인 능력이 낮아. 제가 막 못하면 사람들이 그래, 껐다 켜봐. 그럼 껐다 키면 잘 되더라고. 그런 거. 요거는 한 가지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올 수는 없으니까 사회형 정도는 하나 보자. 설득형. 다른 사람한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배적이고 설득해. 정치가 말 얼마나 잘해요. 경영인 말을 잘해야지 직원들이 따르죠. 근데 과학적인 능력은 부족하고 막 이렇게 저지르는 걸 좋아해. 말부터 먼저 하고 막. 정치인들이 막 먼저 약속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세우는 것처럼. 관습형은요. 관습이란 말이 어려운데 컨벤션이니까 그 지금까지 있었던 관례. 그러니까 있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사서, 책을 분류하는 거, 회계사, 정해진 대로, 룰대로 잘 정리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술적이나 탐구적인 게 부족하다. 그래서 별표를 이렇게 쫙 그렸을 때 사회형이 여기 있는 거를 보시고 띠띠띠띠 해서 반대가 실제형이죠. 교사가 아까 기계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에 있는 실제형에서는 기계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별 모양이 의미하는 거는 반대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 성격. 그래서 리아색이라고도 불러요. 앞자딱이 R-I-A 이렇게 되죠. 리아색인데 사회형 하나 보겠습니다. 누구 거예요 지금? 홀란드 하고 있어요. 홀란드. 그래서 홀란드는 중요하다. 그 다음 사회학적 이론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성격이 개인의 직업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문화적인 성격이 이거는요 생각해보면 어떤 아이가 검사를 했더니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사회형이에요. 이해심과 봉사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근데 얘네 엄마도 기술자고 아버지도 기술자고 할아버지도 기술자고 할머니도 기술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 아이가 자기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형의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못 가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요거는 아까는 홀란드는 개인의 성격 유형이고 얘는 사회적인 것도 중요하다. 개인의 사회 계층에 따라서 교육 정도나 직업 포부 수준이나 지능 수준이 다르다.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봤더니 자기가 빠졌어.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저는 제가 교사가 된 이유가 처음에 교사가 된 이유가 언니가 교사가여서 제가 교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딸들이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 등록금 별로 안 들고 빨리 직업을 잡으니까 집은 어렵고 그러니까 빨리 너는 교사 돼서 이제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고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다 조사해 보면 다 똑같이 나와. 리아색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다 정보가 똑같아. 그래서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언니 교사야. 집에서 교사하래. 그래가지고 제가 교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다행히 적성이 맞는데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가 어떻게 푸시하냐에 따라서 직업의 선택이 다양하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진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상담할 때 그 학생의 내담자가 학생이죠. 학생의 가정의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고등학생을 상담하는데 꿈을 다 펼치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의대 등록금이 엄청 비싸. 의대 가라 할 수 있어요? 못해. 그 직업의 선택, 부모님 이런 걸 다 봐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이론은 이제 사회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중요시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발달적인 이론은 이제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꿈을 이뤄가는지. 여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진로 선택이나 진로 발달이 딱 끝나는 게 아니야. 아까 리아색처럼 당신은 사회형입니다. 그럼 교사입니다.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계속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진로 선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보자. 첫 번째가 진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인데요. 인간이 발달하잖아요. 기어다니다가 비행기 가지고 놀다가 지금 수염이 났잖아요. 이것처럼 이 진로도 어릴 때부터 1년의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는데 직업 선택이 어떻게 한 시기에 이루어집니까? 고3, 수능 끝나고 이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선생님 마음속에도 진로가 막 움직일걸요? 몇 년도에는 교사가 되고 싶다가 몇 년도에는 아닌 것 같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고 싶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답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직업 선택이란 장기간에 걸쳐서 발달하는 일련의 의사과정, 의사결정을 말하더라.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속에서 싸우고 타협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던데 진즈버그는 그걸 3단계로 보았다. 첫 번째는 환상기,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건물주요. 옛날에는 대통령이었는데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집에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거야. 그러니까 환상기. 그냥 내가 원하면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환상의 세계에 있는 환상기에 있다가 지금 잠정기가 색칠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중학생이죠. 중학교 때는 자기 일을 좀 생각하게 되죠. 자기 흥미에 따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비현실적인 거죠.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다 할 수 있나요? 사람이 못하죠. 근데 이제 비현실적이지만 이제는 자기의 취미나 노래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이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비현실적이다.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17세 이상이 되면 현실적으로 직업을 꾸며보게 되는 거죠. 등등등등 해서 뭐 처음부터 공무원을 꿈꾼 사람이 있었을까? 처음부터 선생님 사범대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많았어.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직업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돼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직업적 자아 개념의 발달과 실행 과정이다. 그래서 진로 발달은 발달이라 그랬어요. 발달이란 단어는 아이가 뭐 태어나서 걷고 말하고 그런 것도 발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로라는 것도 발달을 해가는데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했고요. 개인의 직업 발달 과정이 곧 자아 실현의 과정이다. 선생님이 직업이 계속 바뀌고 고민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자아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즈버그의 발달 이론을 보완해 갔다. 발달 이론과 진로 발달의 핵심이 내담자가 생애의 역할에 부여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이거 진로를 뭘로 봤다? 발달이라고 봤다. 그럼 선생님들은 발달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발달하고 있어요. 저도 안 그래 보이지만 발달하고 있어요. 제가 50대 때 뭘 하고 있을지 저도 몰라요. 발달하고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발달. 우리 모두가 지금 몰라요. 100세 인생이라서. 진로가 발달하고 있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 진로 발달의 단계를 또 5개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드니? 그죠? 전공도 교육학도 계속 학자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이고 단계를 만들고 우리 보고 외우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아까는 보시면 3단계였잖아요. 그럼 뒤에 나온 애들은 더 많이 해야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보여줘야지. 그럼 단계를 줄이면 되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또 들으면 또 다 맞는 것 같아. 성장기, 탐색기. 진로를 적절하게 찾아가는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그렇게 되네요. 저는 제 인생을 이걸 보면서 선생님 인생 한번 보세요. 여기다 표에다 선생님 인생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잘 이해가 되는데 성장기 때 맨날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외교관이었던 적도 있고요. 꿈이. 아나운서였던 적도 있고요. PD였던 적도 있고요. 제일 많이 꿈꿨던 건 제빵사였거든요. 제빵사. 그래서 빵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현동에 있는 그 제빵학교, 아현동에 그 기술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거기 가고 싶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엄청 반대했어요. 이제 너 전교 1등이 왜 빵을 만들려고 하냐고. 제가 그때 막 대들면서 아니 성적과 흥미가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은 흥미 있는 직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제빵할 때 제일 즐거우니까 제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르신들이 하하하 이렇게 웃었거든요. 지금 고마워. 제빵사를 했으면 5시에 일어나서 지금 오늘 아침부터 빵을 구웠어야 됐을 텐데. 그죠? 이게 좋은 것 같아. 지금은 빵을 사 먹는 게 제일 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 근데 그런 과정을 누구나 겪는다는 거죠. 탐색을 해. 그래서 자기 직업을 계속 검증해. 역할을 검증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해서. 제가 확립기라고 생각했어. 교사 생활을 25 이후에. 교사가 나의 평생 직업이지? 교사하면서 정년퇴직해야지? 확립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가냐요? 다시 탐색기로 가기도 하죠. 다시 성장기로 가나?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유지를 하게 될 거고 쇠퇴기라고 66세를 얘기하긴 요즘 66세가 너무 젊은 것 같아요. 66세에 다시 탐색기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직업이 움직이는 발달의 컨셉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색칠한 거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온전히 탐색기의 나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나이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가 있는데 뭐 잠정기 때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전환기 때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시행기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시사점, 진로 발달이란 전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연속적인 과정으로 봤다라는 것은 잘했다. 이 이론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걸로 봤다. 진로 상담의 최종 목표를 우리 학교에서는 옛날에는 그래서 너 뭐 되고 싶어? 그럼 저 뭐 교사요. 그럼 끝! 이랬는데 그 최종 목표가 직업 선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직업 선택 이후에도 이런 게 계속 생길 거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비판점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자아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우리 직업을 자기 맘대로 사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개념을 너무 강조했다는 비판점이 있는데 이때밖에 못 보는 이론입니다. 제철 교육학이라고 했잖아요. 제철 과일. 제철 상담은 금방 지나가요. 딸기가 나왔다 들어가는 것처럼. 타이드만과 오하라인데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 따라서는 티드만과 오하라라고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타가 아니라 타이드만과 오하라, 티드만과 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업 발달은 직업적인 자아 정체감. 직업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냐? 여긴 내가 왜 왔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그 자아 정체감의 마음을 심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직업에다가 집어넣고요. 심리에 가면 에릭슨이 유명하게 나오는데요. 그 에릭슨이 얘기한 자아 정체감을 직업에다 이제 집어넣은 그런 이론이 되겠죠. 수퍼는 발달 단계의 연령을 딱딱딱딱 고정시켜 놨는데요.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연령과 관계가 없다는 거. 연령 관계를 풀어놨다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 편하라고 만드신 건 아니지만 예상기와 실천기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예상기에는 과거 경험 돌이켜보면서 가능한 목표를 점검해 보는 거다. 실천기에는 집단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와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많아지죠? 예상기랑 실천기가 있는데 실천기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천기 때는 이거 할까? 나 저거 목표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진로를 쫙 정했어. 그래서 교사가 됐거든요, 선생님이. 교사가 돼서 갔어. 그럼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 처음에 직장을 가지면 그 면접할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들의 말씀을, 동료 선생님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담아 듣고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용하는 기회가, 순응하는 게 있죠. 그러다가 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조직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 3년 차쯤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일을 쉽게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섞이죠. 섞여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능 개혁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과정적인 이론은 세 번째죠. 이거는 앞에 거 첫 번째는 구조적인 거는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직업을 정해. 과정적인 거는 이러한 단계에 걸쳐서 직업을 정해. 과정 이론에서는 이 자체, 이 결정 과정, 의사 결정 자체를 놓고 한번 열심히 보자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가? 개인의 특성이나 직업 간의 연결 관계보다는 앞에 나왔던 거 있죠. 특성 이론. 개인의 특성이나 키가 크니까 배구 선수 해라. 개인의 특성이나 직업 간의 연결 관계 이거보다는 진로 선택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목을 하자. 자, 진로 결정은 기술인데 1번, 2번, 3번, 4번이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된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선생님도 한번 붙여보세요. 1번은 뭐예요? 유전적인 요인과 특별한 능력. 아까 키가 커. 그런 거죠. 유전적인 능력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조건과 사건이 있죠. 우리 집에 배구 선수가 있어. 그러면 더 플러스가 되겠죠. 환경적인 조건. 태어난 조건과 사건. 배구 경기장에 갔는데 배구가 너무 재밌어. 이런 걸 봤어. 그럼 더 플러스가 되겠죠. 1번, 2번. 3번, 학습 경험. 근데 그걸 다 가져도 학습 경험을 못 가지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학습 경험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4번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 일들이 다 짬뽕이 돼서 진로 결정을 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다. 진로 결정. 얘네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해가지고 짠 하면서 진로가 결정된다. 그 옆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과 특별한 능력.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 학생의 키, 인종, 성별, 지능, 재능 전혀 우리 손에 없어요. 우리 손에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2번은 환경적인 조건과 사건. 우리 손에 있어요? 있어요. 어떤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요? 교육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우리가 영향을 줄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은 중요한 환경이죠, 학생들한테. 애들이 3월 2일 날 제일 궁금해하고 어떤 선생님인지, 담임 선생님 누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가정 환경도 물론 여기 들어갑니다. 3번은 학습 경험이죠. 교사가 많이 좌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막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줄넘기를 좋아한다고, 자기가 줄넘기를 좋아하고 줄넘기 자격증이 있다고 체육 시간에 계속 줄넘기를 한대요. 계속 줄넘기, 끝까지 줄넘기, 그 다음에 음악 줄넘기, 그 다음 단체 줄넘기 막 하면서 자기 되게 즐겁대요. 근데 몇 명은 즐거워하지. 애들이 싫을 수도 있죠. 그럼 교사는 어때? 왜 그 교육과정이나 성취 기준이 있어요? 다양하게 가르쳐줘야 되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우리는 줘야 돼요. 어떤 거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생각하게 될지 모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경험은 교사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음영 처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도구적인 학습 경험으로 도구적인 학습 경험, 연상적인 학습 경험, 대리적인 학습 경험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어떤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 또는 부적 강화를 주는 그런 경험이 된다는 거죠. 배워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줄넘기를 학교에서 배워서 정말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줄넘기가 지겨워서 다시는 어른이 돼서 줄도 만지기 싫을 수도 있고, 그것을 도구적인 학습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어. 피아니스트를 희망해. 될 수도 있지만 피아노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어. 그럼 음악 관련된 직업을 비선호해.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들 영향 많죠. 수학 선생님이 되게 좋아서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싫어가지고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연상적인 학습 경험인데 중립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꾸중이나 칭찬이 아니라 아무 색깔이 없는 그런 건데 이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라는 직업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근데 어떤 드라마에서 검사가 되게 너무 멋있게 나왔어. 그럼 그 애들 진로 희망을 해보면 검사가 되고 싶다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요리사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 그럼 요리사 막 하고 싶다 그러겠죠. 그런 거는 자기가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꾸중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보고서 떠올려가지고 학습 경험이 돼서 이런 것은 연상적인 학습 경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적인 학습 경험은 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가는 거죠. 친구가 체육교사 하면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봤어. 나도 체육교사를 희망해. 내가 상 받은 것도 아니고 벌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영화를 본 것도 아닌데 직접 보면서 관찰로 인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제철 교육학. 그래서 이때밖에 못 본다. 학습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이제 음영 처리가 됐다는 걸 이해하시고 1번, 2번, 3번이 합쳐지면 4번이 되는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젤라트의 의사결정 이론 나오는데요. 개인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너네들 까불지 마. 결국에는 개인이 스스로 정하는 거야. 사회, 문화, 환경, 학습, 경험 다 필요 없어. 결국에는 개인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젤라트는 의사결정의 단계, 의사결정의 과정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에는 직업 선택의 기본 원리는 평소에 우리가 뭐 먹을까 하는 그 의사결정하고 똑같아. 목적, 정보 수집,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안 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 같고 뭐 생각해봐. 그래서 의사결정해. 평가해. 이렇게 해서 평소에 의사결정하는 거나 직업을 의사결정하는 거나 똑같아 라고 설명한 거예요. 어려웠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진로 보시면 왕별표는 지금 홀란드 하나밖에 칠 수가 없어서 더 많이 뭐 치고 싶어도 얘네들은 별이 있는데 외우기가 힘들거나 보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 뭐 교육학에서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홀란드는 쓴다 학교에서. 다른 거는 학교에서 잘 쓰지 않고 쓴다 한들 연계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쪽에 연계해주기 때문에 홀란드만 외웁시다. 하나, 리아색 외우고 성격 유형이 뭔지만 외우도록 하고요. 생활지도를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쉬었다가 학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